한문흥이가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어요. 자, 참신한 인재를 구할 줄 알았는데 네. 1호 영입이 대박이었습니다. 얘든 진짜 투명해요. 참신하긴 해. 진짜 대박인데요. 박상수 변호사예요. 이 사람은 한동훈 팬클럽 회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건 맞는데 지난해 6월 9일에 한동훈 팬클럽 카페에 지난 월요일 빨대왕에 나왔던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가입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뭐 조국 흑서 이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이재명은 히틀러다라는 말도 방송에서 했고요. 나는 얘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 시민이 시킨 대로 하면 그게 인민민주주의다. 뭐라고요? 저기 잠깐만요. 네. 뭐라고요? 시민들이 순간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면 네. 그게 인민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게?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된다는 거지. 독재를 얘는. 해야 된다는 소리야? 응? 독재를 해야 된다고. 지네같이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온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가야 나라가 제대로 가지. 시민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그게 인민민주주의 되고 그게 공산당 된다라는 이런 쌈박한 생각을 79년생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한동훈 말씀이세요? 팬클럽 회원이. 아니 무슨 말씀? 저기 정치 사상과 관련된 책 한 권만 읽어보면 지금 당신이 얼마나 병신 같은 얘기를 했는지를 알게 될 민주주의 거예요. 부정한 소리잖아요. 이건 민주주의가 원래 시민들 다수의 대중의 뜻으로 하는 게 민주주의고요. 당신이 말한 특수한 누군가가 한다? 그거는 과도 정치예요. 과도 정치. 왜 이런 정치건. 왜 이런 쓰레기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 법치주의라고 나온 게 네. 귀족주의 내지는 종교 지배적인 어떤 그 중세의 일종의 그 통치 스타일을 지네들이 새로운 기득권을 갖고 헤쳐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꿨다고 하는 사실은 프롤레타리아를 이용해갖고 부르주아하고의 중간에서 활약을 했었던 이런 그 법학자들, 공리학자들 이런 것들이 법치주의라는 거를 만들어갖고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법치주의가 먼저 생기고 나서 민주주의라는 게 뒤따라온 거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시민들의 뜻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와, 시민의 적이네, 이 새끼. 처단해야겠는데.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법은 시민들이 알면 안 돼. 지네들 같이 똑똑하고 잘 배우고 이거 잘할 수 있는 서울대 출신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인재영입에 대한 것들을 세우려고 하면요. 최소한 그 대표성이나 상징성이나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을 봐서라도 사회의 원로가 됐든 아니면 제대로 어떤 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됐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1호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새끼는 10%, 20% 해놔도 똑같잖아, 써먹은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저쪽 애들의 논리 중에 뭐 세금 많이 내니까 세금 많이 낸 만큼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올리셨는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저들의 머릿속은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순서 자체가 틀렸어요. 처음부터 세금이 존재해서 그 세금의 크기에 맞게 권한을 준 게 아니고요.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후에 이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배의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이 부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우가 바뀌었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세금을 많이 내자라는 식으로 대접받아? 나 좋아, 인정해. 그럼 대한민국의 세금 누가 제일 많이 내요? 삼성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더 많이 내죠. 내요. 왜냐하면 직접세는 본인들이 뭐 많이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시민도 간접세를 따진다면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로 따지면 간접세 비율이 훨씬 높고 간접세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거예요. 물론 그 시민 안에 그들도 있어요. 그러나 간접세는 다 동등하게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세로 말한다고 치더라도 삼성 걔네들이
예를 들어 연간 뭐 연봉이네 뭐네 주식 배당률로 해갖고 세금 낸다고 몇백억 낸다고 한들 그 밑에 10만 명의 삼성 가족들과 노동자들이 내는 30% 가까운 가근세, 근로세 여기에 비할 수 있어요? 합쳐놓고 나면? 삼성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그 돈을 벌게끔 그 안에서 노동하고 일해준 근로자들의 공로가 없으면 삼성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 와중에 세금도 근로자들은 35%씩 내고 그 새끼들이 10%도 안 내요. 10%, 12%도 안 내요. 배당으로 해갖고 받아가니까. 이런 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갖고 있는 이런 놈들이 저쪽 땅이다. 저쪽 땅에 인재 영입 1호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저는 딴 게 그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성적 지상주의로 키워진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대가리가 저렇게 굳어진 것들이 내가 모든 권한을 우리끼리 다 헤쳐먹어야 돼라는 생각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공교육이 이렇게 위험한 폐해를 결국은 낳았거나 지난 수십 년간 부모들도 집에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남들보다 성적 잘 나와야 된다. 이걸로 달려온 그 결과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다 헤쳐먹어야 돼라는 식의. 이게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병폐를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지금 결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공관위원장이 결정이 됐어요. 결국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정영환이라고 결정이 됐는데 네. 이 사람 사상 또한 영재 영입 1호와 다르지 않은 놈이라는 거죠. 네, 정영환 교수가 판사 시절인 1991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피고인은 흉기나 비닐 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상까지 입혔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영환은 배석 판사였는데 재판부의 판결문이 참 기가 찹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내심의 진위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 뭔 개소리야. 무슨 이거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부산 시민들, 부산 피해자들 정말 피를 토할 일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거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중에 사람을 묶어놓고 입을 막아놓고 팔을 묶어놓고 관계를 하는데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또 마음으로는 좋아했었다, 동의했었다. 아니 뭔 소리? 피해자가 그런 소리를 한 적도 없는데 미친 거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다고는 아무런 정황이 없는데 이따위 판결을 내렸어요. 아마 분명히 가해자 새끼가 돈 좀 있는 놈이고 백 좀 있는 놈이고 비싼 변호사 썼을 거고요. 그 피해자는 정말 이런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법의 처벌이라든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이라면 100% 사형받을 사건인데라고 하셨는데 사형받기 전에 미국은 교도소 안에서 이제 살해당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 이런 범죄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하지만 이거는 아니지. 이건 네. 줄리가 나서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 왜요? 사건이 이렇게 된 게 뭐냐면 네. 이 여성이 접대부였고 그 다음에 접대부로서 화대를 지불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차는 돈을 주고 한 거기 때문에 합의하에 선교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차를 할 때 여자가 거부를 하니까 폭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심 이거를 거부했다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거부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정말 욕이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건데 이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지가 너무 빤히 보이지 않아요?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말을 안 들으면 찌르겠다라고 협박하고 소지한 비닐 테이프로 손을 묶으려고 했는데 무죄. 소름 끼쳐. 미친 거야? 이 사람 탈출한 거잖아 어쨌든.
결국은 그 피해를 당하고 이제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이제 가겠다는 말도 함부로 못 하잖아. 이 새끼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흉기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보내줄 때까지 밤새 같이 있었더니 그 정황을 봤을 때 거부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변호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피해자는 아니었다라고 항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갖고 무죄를 선고해서 무죄를 이때 배석 판세였다는 겁니다. 어떤 성인지성과 어떤 공정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놈인지 너무 잘 알겠고요. 이놈이 앞으로 뽑아 올릴 이른바 공천할 사람들이 무슨 기준으로 공천이 될지 너무 빤히 보이는 짓거리라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요거 속보로 올라왔죠. 이상민이 이번 주에 입당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어요. 한동훈이 주말에 만나. 한동훈도 일 많이 했네요, 주말에. 한동훈이 만난 이상민이 입당을 할 거라 그랬는데, 야, 월요일 오전에 벌써 쫓아가서 입당을 해버렸습니다. 영입을 이런 사람들만 영입해. 아니, 영입을 필요하겠죠. 왜냐면 지금은 이 사람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야. 4월까지 유지되는 배지를 보고 일단 끌어들인 거예요. 의석수를 하나 늘리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이상민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단순하게 한동훈을 만나서 그냥 한동훈이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줘서 입당을 결심했다. 이런 개 같은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면 검찰한테도 검찰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당도 옮기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결혼도 하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대신 사례도 해주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사람들을 만날 때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면을 많이 봐요. 인간적인 냄새 풍기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을 풍기나요? 돈 냄새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인간적이라 하면. 그렇죠. 왜냐면 동물이 돈 냄새가 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돈에 찌든 냄새가 나는 인간적 냄새를 좋아하는데 얘도 그런 거예요. 왜? 이미 얘가 영입되기 전에 그 지역구에 있는 지금 이상민이 지역구에 있는 도전자가 옮겼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대전 유성을인데 옮겼어요. 대전 유성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대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 여기 빈자리 비워놨습니다. 이렇게 성의껏 보여드렸으니까 걱정 말고 와서 투표에 나오세요. 라고 그 자리로 들어간 거죠. 그렇다 치면 인간적 대우 이전에 이미 인간적인 준비를 끝내놓고 이성민을 만난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리 가서 잘 되나 봅시다. 네. 아니,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아니, 어차피 떨어지는 건데. 될 걸로 믿으니까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 자기 소속 휘하에 있던 각종 구의원들부터 관련된 당직자들까지 전부 다 탈당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한 달 반 동안은 이제 누가 전화 주나 기다렸잖아요. 근데 준석이도 안 된다. 이낙연 쪽도 못 가고. 근데 저기 갔어? 아니, 다른 데서는 지자리를 안 만들어줬잖아. 좀 저기도 가지. 금태섭당이라도 가지 이거. 아니, 금태섭당이 저기에다가 공천 자리를 비워줄지 어쩔지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한테 지자리를 판 거예요. 집 배지를 4개월간. 근데 4개월 후에 4월 10일 총선 해갖고 되나 보자고요. 아니, 진짜. 지금도 경선에서 3등인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막상 붙으면 정말, 택도 없는 스코어로 아직 민주당 후보가 누구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박살 난다라는데 저는 전 재산과, 이 국장의 전 재산과 왼쪽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자, 아무튼 왜 그걸 자꾸. 나는 집밖에 없잖아. 집이라도 있는 네 걸 걸어야지. 냄새를 맡았어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잖아, 이 국장. 대박 돈 냄새를 맡았어요는 뭐야? 자, 이런 과정 중에